안녕하세요, 공매도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공매도 분석을 도대체 뭘 보고 해야 될지 정확히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 공매도를 하려면 주식을 빌려와서 팔아야 하는데 이미 기관끼리 주식을 빌리고 갚는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바로 대차 거래 방식인데, 여유 주식이 좀 더 많은 금융기관이 주식을 좀 더 사용하기 위한 금융기관에 빌려주는 제도예요. 그래서 주식을 빌려주는 쪽이 대여자, 주식을 빌리는 쪽이 차입자라고 해서 주식을 빌려주는 행위를 대차 거래라고 칭합니다. 주식을 빌려주는 쪽에서 이자를 받을 수 있고, 빌리는 쪽에서는 주식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윈윈이 되겠죠. 여기서 대차 거래에 대한 투명성과 데이터 수집, 그리고 감시를 위해서 중개기관이 중간에 개입을 하게 됩니다. 대여자랑 차입자 사이의 대차 거래를 중재하는 기관은 대표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 그리고 여러 증권회사들, 그리고 한국증권금융이 있어요. 여기서 중개기관들의 데이터가 모여져서 우리는 총 대차 잔고를 금융투자협회에서 알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블로그나 유튜브에 가끔 공매도 잔고나 대차 잔고를 보는 방법으로 한국금융예탁결제원에서 제공하는 세이브로 홈페이지의 대차 잔고를 설명하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보시면 세이브로에서 제공하는 건 한국금융예탁원에서만 대차 거래된 잔고만 보여줄 뿐이지 총 잔고를 반영을 하지는 않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중개기관은 한국금융예탁원 뿐만 아니라 증권사, 한국금융증권들이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실제로 세이브로에서 보여지는 대차 잔고보다 금융투자협회에서 보여지는 대차 잔고 수가 더 많게 되어 있어요. 해서 개인적으로는 세이브로 대차 잔고 보는 것보단 금융투자협회에서 나오는 정보를 보는 것을 더 추천드립니다. 이제 주식을 빌린 차입자는 주식시장을 통해서 공매도를 할 수 있게 되겠죠. 공매도 잔고를 보는 방법은 KRX 정보 데이터 시스템의 공매도 종합 정보를 통해서 거래일 이틀 전까지의 공매도 잔고 데이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공매도 잔고를 상환을 하는 거가 대차 잔고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키움증권이 공매도를 하기 위해 JP모간에서 삼성전자 100주를 빌렸다고 가정을 할게요.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대차 잔고는 100주가 됩니다. 키움증권이 주식을 빌린 뒤에 주식시장에 빌린 삼성전자 100주를 전부 공매도를 한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대차 잔고는 그대로 100주, 그리고 공매도 잔고는 100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여기서 삼전 주식이 키움증권이 바라던 대로 떨어져서 키움증권이 삼전 주식을 50주를 숏커버링을 한다면 공매도 잔고는 50주가 줄어든 50주가 될 테지만 키움증권이 나중에 이 50주를 더 사용할 거라는 판단이 있어서 JP모간에 빌렸던 50주를 갚지 않는다면 대차 잔고는 그대로 100주가 되어 있게 돼요. 즉 공매도 잔고 변화는 대차 잔고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지는 않게 돼요. 또한 이렇게 기관이 빌린 대차 주식들은 공매도에만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 부사채에 대한 해지 거래, 그리고 ETF 설정 등 사용하는 방식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많게 되어 있어요. 따라서 대차 거래 누적 수량은 상대적으로 공매도 누적 수량보다는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대차 잔고의 변화로 인해서 대차 잔고 변화로 공매도 변화를 100% 예측할 수는 없게 돼요. 작년 10월 27일부터 올해 1월 26일까지 HMM 대차 잔고랑 공매도 잔고를 비교를 해보면 대차 잔고가 공매도 잔고보다는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우리는 대차 잔고를 보면서 이게 실제로 공매도 잔고에 다 쓰이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곳에 실제로 쓰이고 있는지, 또 아니면 그대로 증권사에 방치되어 있는지 알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럼 공매도 분석을 할 때 대차 잔고를 봐야 하냐, 공매도 잔고를 봐야 하냐, 블로그나 유튜브에 정보가 분분하긴 한데 HMM 데이터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공매도 잔고를 보면 작년 12월 30일까지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감소를 하다가 이날을 분기점으로 공매도 잔고가 스물스물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대차 잔고는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는 추세였고요. 그러다가 올해 1월 18일부터 대차 잔고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변곡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이미 HMM 주가를 보면
작년 12월 30일에 소폭의 음봉이 나타나게 돼요. 공매도 잔고를 지켜본 사람이면 공매도 갑자기 증가를 하네? 음봉이 나와버리네? 뭔가 조심해야겠다. 위기감을 느끼고 대응을 할 텐데, 대차 잔고를 지켜보고 있던 사람이라면 대차 잔고가 계속 감소를 하는데 뭐 대수겠어? 이런 차이가 나와버릴 수밖에 없겠죠. 결국엔 1월 18일까지 주가는 8%까지 내리꽂다가 대차 잔고는 이제서야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후 공매도 잔고랑 대차 잔고는 같이 상승을 하게 되고 HMM 주가는 굉장히 낮아지게 됐고요. 올해 말고도 전반적으로 대차 잔고, 공매도 잔고 그래프를 보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대차를 먼저 진행해야 하지만 상대적으로 대차 잔고가 공매도 잔고를 선반영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늦었으면 늦었지.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대차 잔고 분석보다는 공매도 잔고 분석을 우선시합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대차 잔고는 공매도 잔고를 실시간으로 반영하진 않아요. 왜? 공매도 상환해놓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대차 잔고가 변화를 안 하니까요. 그리고 대차 잔고는 공매도 잔고 말고도 여러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대차 잔고는 공매도 잔고보다 수량이 많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KRF 정보 데이터 시스템의 공매도 종합 정보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대차 잔고 변화는 공매도 잔고 변화를 선반영하지 않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공매도 분석을 좀 더 중요시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매도 시스템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대차 잔고를 완전히 무시를 할 수는 없어요. 이거에 대한 얘기는 다음 영상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